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서영 이비인후과에 있는 서영준 교수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는 원래 귀, 코,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귀를 좀 보고 있고 청각을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강원도에 위치해 있고 강원도에 있는 난청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대한청각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번에 매달 이 시간에 저희 대한청각학회에서 이렇게 난청과 그다음 청력과 이런 건강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청력 검사 제대로 선택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대한청각학회라는 곳은 꼭 이비인후과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비인후과 의사들 중에 난청을 주로 연구하고 청력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고, 또한 병원들, 그다음에 검사자들, 청각사들, 그다음 그 언어 치료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각, 대한민국의 난청을 좀 줄여보고 난청에 대한 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회에서 매달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청각을 검사하는 받는 분들과 청각을 검사하는 분들 외에 저희 대국민에게 청력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고, 첫 시간으로 저희는 청력 검사 제대로 선택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마 청력 검사라는 거를 아마 처음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력 검사 하시면 삐 소리 나면 왼손, 뭐 오른손 이렇게 듣는 걸로 생각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사실 그건 간이 검사입니다. 정밀 청력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청력 검사는 과연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력 검사는 왜 중요하고, 그리고 청력 검사를 바르게 하려면 검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피검사자,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꼭 하셔야 본인의 청력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장작 5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 30분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것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말이 빨라지더라도 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좀 워워 해주시면 제가 조금씩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력 검사라는 걸 왜 할까요? 라는 주제를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청력 검사 과연 왜 할까요? 무엇일까요? 이란 질문인데, 아마도 시력 검사하면은 왼쪽 눈을 가리고 저기 있는 작은 글씨나 큰 글씨들을 읽게 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시력 검사는 왜 하시죠? 물론 시력 검사에서 정상이 나오는 경우는 그럼 또 어떤 정도가 정상일까요? 시력이 1.0이다 정상일까요? 0.9다, 0.8이다 정상일까요? 그래서 시력 검사에서 정상 범위가 있고 비정상 범위가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비정상이고 앞으로 안경을 안 쓰면 내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눈이 나빠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똑같습니다. 청력 검사는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들리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청력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나옵니다. 저한테 환자들이 와서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한테 사후정이라고 말해요. 라고 말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왔는데 청력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과연 못 듣는 걸까요? 잘 듣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족 손에 끌려서 오십니다. 얘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도 10번을 불러도 못 들어요. 뭐 이렇게 해요. 때로는 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 말을 잘 못 들어요.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청력 검사를 해 보면 분명히 나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나는 잘 들어요. 그냥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건 과연 청력 검사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는 거를 저희들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할 때 그것들이 다 국제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듣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못 듣는 겁니다라는 기준이 있고, 이 범위 안에 들으면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면 장애 진단이 되시고, 장애 진단이 받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임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하는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청력 검사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과연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하면
앞으로 청력을 본인의 청력을 나이 들어서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력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청력 검사는 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항상 두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청각이라는 거는 우리 몸 태아에서 어머니 몸에서 아기들한테 얘기를 나눠주잖아요. 이 아기한테 얘기를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 태아한테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릴 때 그러니까 뱃속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이 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속에다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때도 사실은 눈은 감지만 들리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간다고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청각은 가장 먼저 발달했다가 가장 늦게까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청각 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걸 되돌이킬 수 있는 현대 의학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청기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청력을 되돌이키는 건 아니고요. 청각 세포가 망가지면 그것들을 재활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를 하는 거죠. 보청기라는 보청 소리 증폭기라는 이런 소리 증폭하는 기기를 가지고 다시 좀 크게 듣는 것뿐이지 청각 세포를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새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에서 승인되거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항상 임상적으로 말할 때 청각세포가 망가진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단지 그것들을 재활할 땐 보청기라든가 인공화학 임플란트 아니면 다른 골전도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망가지기 전에 알자. 바로 그게 조기 진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진단을 받을수록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망가지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독성 난청, 약을 계속 귀에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이 계속 귀를 망가뜨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청각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진단, 난청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들을 빨리 원인을 찾게 되고요. 그 원인을 멈춘다면 청각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조기 진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단을 빨리 할수록 치료도 빨라지고요. 그다음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 현재까지 현대의학으로서 청각을 예방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좋은 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하고 정기 검진을 하고 내가 언제 빨리 망가지는지를 빨리 눈치채고 그 원인을 빨리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청각 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검사를 하고 또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입니다. 이 청각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어요. 축적이 되고 있고 이 청각 데이터로 뭐 할 수 있냐? 저희가 청각 빅데이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 데이터를 알게 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청각이 망가지는구나. 이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가 난청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연구적인 목표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이 청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각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다음 전 세계에 있는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난청을 주로 연구하지만 그중에 데이터 연구를 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이지만 왜 연구를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임상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파하는 것들을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빨리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바로 연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렇듯이 제가 연구를 하지만 저희 연구소는 청각재활연구소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소는 단지 데이터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기 연구도 의료기기도 개발을 하고 또한 이렇게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청인들 커뮤니티에 대한 것도 하고 물론 진료도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도 만들어내죠. 제가 이렇게 청각 전문 연구 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는 저희 의사들이 하는 이유는 난청이라는 것들이 단지 약물, 줄기세포나 어떤 약물을 개발해서 낫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모든 고혈압 환자가 치료되는 건 아니죠.
고혈압이라는 거는 생활 습관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고쳐주고요. 정책적으로 뭐 어떤 저희가 함유율 이런 당이나 이런 것들 함유율을 표시하면서 그것들 좀 위험성도 알려드리고요. 이런 학회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융복합적인 그다음에 다학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난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발적인 연구를 같이 진행해야 그래야 기껏 난청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센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인 청각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걸 검사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나라 청각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청각이 좀 다를까요? 대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종마다 청각의 정상 범위가 다르죠. 저희가 이 청력의 정상 범위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하냐면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2,000명의 20대에서 30대에 있는 정상인들의 청력을 0으로 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맞을까요? 1993년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의 사람들 대상으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치가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이 돼서 우리의 정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그 미국인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국인 청각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 제가 초대 데이터 센터장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 우리나라만의 청각 데이터에 0점을 만들자. 우리나라의 정상 청력이 평균이 얼마일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세계 데이터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청각 데이터 센터는 이렇듯이 한국인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청각을 따질 때 정상 청력은 얼마입니까 할 때 저희는 2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별로 정상 청력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인터넷에 한국인 청각 데이터 센터 이렇게 치시면 일일이 공개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연 20대는 정상 청력이 얼마야? 30대는 얼마야? 그리고 나는 60대인데 내 정상 청력은 얼마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거보다 나쁘면 비정상이고요. 그거보다 좋거나 같으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활동들을 저희 한국인 청각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청각 빅데이터 센터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청력 검사를 다 하고 나면 청각 데이터가 각 병원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원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전국에 퍼진 데이터를 다 한 곳에 모으자 대한청각학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청각학회에서 하는 청각 빅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본인들이 검사를 언제 하시죠? 청력검사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입니다. 태어날 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100% 모든 신생아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 그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는 청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난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난청 아들이 농아들이 있었죠. 이건 농인 학교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들 이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했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이미 태어났을 때 난청을 진단해 버리고요. 난청 환자들을 다 저희가 선별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1세 미만에서 저희가 청력에 대한 재활, 다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치료, 보청기라든가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전혀 난청 환자들하고 차이가 없게 청력을 회복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는 건 뭐 30-40년 전인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난청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올라갈 때 학동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동기 고등학교나 이런 데 한 번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성인이 됐을 때 저희가 직장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 할 때 청력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60대나 이럴 때 또 이제 매년 특수 검진을 하죠. 아니면 건강 검진을 할 때 청력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각 병원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청각학회에서는 큰 마음을 먹고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면 아주 좋은 거죠. 저희 나라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외국 나라에서 할 수 없고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얼만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를 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 청각 빅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난청 환자들은 어떻고 난청 환자들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각 빅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 처음 다가온 소리. 세상을 살아가고 느끼며 교감하는 소리. 우리의 일상은 소리와 함께합니다. 더 나은 매일을 위해 신생아부터 노후까지 우리의 귀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하는 곳. 일생의 청각 데이터를 모아 일상의 라이프로그 플랫폼으로 연결해 안전한 비식별화 보안 시스템을 거쳐 검증된 청각 빅데이터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곳. 더 나아가 청각 관련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앞장서는 이곳은 청각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청각 빅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난청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초 연구 및 맞춤형 청각 치료 산업이 필요한 시기에 청각 데이터의 부족은 관련 연구와 산업 발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청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청각학회는 청각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을 토대로 국내 청각 관련 기초 연구 및 임상, 기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청각 검사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사 장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자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청각 빅데이터 왜 청각 검사를 해야 되나요 할 때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보다 나은 활동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왜 청각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잘 검사했는지 검사를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검사를 많이 잘 못한 검사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게 되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력 검사는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왜 이 주제를 들고 나왔냐면 청력 검사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해야 되고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선진국이 돼서 선진적인 청력 검사를 해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따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력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청력 검사의 종류를 알아셔야 됩니다. 청력 검사 종류는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검사와 객관적인 검사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검사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삐 소리가 들렸을 때 누르세요. 이건 누르죠. 내가 만약에 누르면 정답이고요. 내가 누르지 않으면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안 누르면 거짓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검사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약간의 나의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는 아니죠. 하지만 주관적 검사는 편합니다. 이렇게 내가 삐 소리 났을 때 내가 누르면 바로 반응 보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검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좋죠. 하지만 신생아 아니면 치매가 온 노인들 이건 어떻게 주관적인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검사가 좀 힘든 분들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 객관적인 검사는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맨 끝에 보시면 오디토리 브레인스템 리스폰스라는 게 뇌 유발 검사인데 저희가 성성 뇌 유발을 거는데 똑같이 소리를 주고 내가 누르는 게 아니고 뇌파에서 탁 대답을 하는 겁니다. 뇌에서 나 소리 들었어. 깜짝 놀라겠죠. 그럼 뇌가 전기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yes, 신호가 없을 땐 no.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관적인 걸 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객관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 객관적인 검사는 좀 어렵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주관적인 검사를 먼저 하시고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면 객관적인 검사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검사랑 객관적인 검사를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내가 청력 검사 받을 때 나는 주관적인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편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하지만 내가 장애 진단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가 손이 불편하거나 내가 이제 약간 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안 되겠다. 나는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검사 중에 여기 보면 퓨어톤 오디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있지만 순음 검사입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순수한 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삐 이런 소리들이 지금 말한 여기 보시면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가 보통은 저희가 125Hz부터 저희가 8000Hz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라는 이런 주파수, 가장 저주파수부터 높은 수 이런 고주파수까지 소리를 주면서 이걸 들었냐 못 들었냐를 볼 텐데, 각 주파수마다 이 데시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의 강도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큰 게 130인데 굉장히 큰 음입니다. 지하철 소리처럼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들었냐 못 들었냐를 판단하는데, 물론 대부분은 듣겠죠. 점점 소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0이라는 게 정상 청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입니다. 0으로 들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이상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정상인들보다 내가 더 잘 듣는구나, 정상 평균보다 더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파수별로 7개 주파수별로 보통 6개 정도 하는데 6개 주파수별로 그다음 데시벨을 높은 것부터 쭉 낮춰서 가장 내가 내가 들었을 때 마지막 이 청력을 역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대화하는 게 이 1000Hz랑 2000Hz 사이입니다. 이 1000Hz랑 2000Hz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건강검진에서 주로 하는 손들기입니다. 이 손들기를 보통은 이 2000Hz나 1000Hz에서 보통 이 40dB를 기준으로 한 2번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 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그린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력 검사를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손들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제대로 내가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이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고,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내가 과연 몇 년 뒤에 검사했을 때 이 그림이 패턴이 바뀌었냐, 이것들을 체크하길 제가 권고합니다. 이 수능 검사가 가장 대부분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은 종합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수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았나? 아니면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빨간색은 오른쪽이라고 그러고요. 파란색은 왼쪽인데 크게 4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귀는 기도라고 해서 이어폰으로 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골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귀는 2가지로 듣습니다. 하나는 기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귀 속에 꼽는 걸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얼마나 듣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빨간색 오른쪽은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라인, 빨간색 하나의 라인이 더 있는 건 골도죠. 다시 말하면 골 진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듣느냐. 이 한쪽의 귀에 2가지를 체크하니까요. 꼭 4가지 검사를 내가 받았냐. 한쪽 귀에 2가지씩. 기도 골도,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기도 골도를 받았는지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이걸 꼭 기록에 남기시고 본인이 사진이나 본인이 수치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력검사 주파수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아까 보시면 40 보면 여기가 마일드인데 이걸 넘으면 경도난청이고요. 이쪽을 넘으면 중등도고요. 이거는 고도난청, 이거는 전농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 소리를 못 들으면 전농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중등도입니다. 또한 이건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시옷을 못 듣냐, 모음을 못 듣냐에 따라서 여기에 분포들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청력 검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삐 소리를 잘 들었다고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 아니죠. 저희는 대화를 잘 알아들어야 내가 청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경적 소리를 들어야 내가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검사는 이런 말 대화가 아니라 삐 소리를 얼마나 잘 들었냐를 표시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것들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 기억하셨다가 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인 검사 말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객관적 청력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청력 검사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장애는 아무나 줄 수 없죠. 국가에서 뭔가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눌렀던 검사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 아까 말했듯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의도가 없어도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 검사를 해야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검사와 이 객관적인 검사가 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 검사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막 운동 검사인데 객관적인 검사라고 부르고요. 이 음향 방사 검사도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대신에 이것들은 좀 자주 하진 않지만 제일 자주 하는 건 청성 뇌간 반응 검사, 특히 이건 장애 진단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주관적인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청성 뇌간 반응 검사, 다시 말하면 자면서 똑같은 소리를 듣거든요. 순음을, 클릭음을 듣긴 하는데 그것들이 뇌가 누르는 게 아니라 뇌에서 킵니다. 내가 들었으면 뇌가 움찔하죠. 이 움찔하는 거를 뇌파를 측정해서 들었구나, 못 들었구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청성 뇌간 반응 검사라는 걸 좀 기억하셨다가 두 가지 검사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성 뇌간 반응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력 검사의 종류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빠르게 할 거는 이 청력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하는지, 대한청각학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이 말해요. A병원에 갔다가 청력 검사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B병원에 갔는데 정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B병원이 잘못된 건가요? A병원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환자들은 혼란스럽겠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말하는 건 전국 어디서나 청력 검사를 하면 동등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도 관리라고 하는데 방금 말했던 이런 청력 검사들을 정도 관리를 하는 게 이 대한청각학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기기, 청력 검사 기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의무화되는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력 검사 기계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청각 검사를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받는 분들도 테스트를 해서 이것들을 계속 받은 정말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한의원 같은 데서도 요즘에 청력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저희한테 학회에 많이 질의가 오긴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정확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청각 검사를 하는 정확한 환경이냐, 그리고 그 검사를 하시는 분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청각 검사 기계가 좋으냐, 그리고 검사하는 환경이 너무 소음이 많으면 검사가 잘 안 되죠. 검사 환경이 적절한가, 그리고 세 번째 검사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검사를 시행하느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정도 관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검사가 안 된다면, 정도 관리가 안 되고 ODB,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차이가 난다면 전체 난청인들 중에 15% 정도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이 청력 검사 기계에 정도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어떤 분들은 장애 진단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장애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정도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대한청각학회랑 같이 이 청력 검사를 모든 병원에서 했을 때 동등한 검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라는 것들은 이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기기들을 가지고 인증을 받습니다. 이걸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몸무게를 좀 체중계가 있습니다. 이 체중계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쟀더니 47kg예요. 근데 다른 데 갔더니 49kg예요. 어떤 걸 믿어야 되지? 이럴 때는 그 부분에 콜라스라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인증받았냐, 다시 말하면 국제규격이 ISO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게 콜라스입니다. 이 콜라스라는 규격에 맞췄는지 그걸 봐야 이 기계가 잘 맞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청력 검사도 작년부터 저희가 콜라스라는 인증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주파수 영역에서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한 10dB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관 B, 뭐 저희가 이걸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들 차이 정도, 이 범위에서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대한청각학회에서는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다시 제대로 된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좀 유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관리는 이런 공인교정기관에서 좀 받고 있고요. 보통은 지금은 기계회사에서 받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인교정기관이라는 걸, 아까 말했던 콜라스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면 어떤 기계를 인증받은 걸 사용해야 됩니까? 할 때는 이 콜라스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표준 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이 한국 인정기구란 거를 그대로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체중계랑 우리나라에 있는 체중계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인증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ISO라는, 여기 보시면 ISO라는 이런 기구입니다. 국제 표준 기구인데 이 표준 기구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표준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콜라스라는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청력 검사 기계를 어떤 걸 신뢰해야 되냐? 그러면 이 콜라스를 받은 것들을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는데 청력 검사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청력 검사 기기에 대한 교정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부스라는 게 있죠. 이것들이 소음이 들어갔는데 내가 소음이 들려. 그러면 청력 검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스 환경, 그다음에 옆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데야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력 검사 기계가 모든 곳이 똑같이 교정이 됐다. 0점이 잘 맞춰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주변 환경 소음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소음을 식별된 소음원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저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이나 검사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도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청력 검사자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대한청각학회에서는 청각사 자격증을 이렇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인증하는 검사 자격증이고요. 청각 검사를 할 수 있는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한다라고 할 때 저희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청각사입니다. 물론 청능사와 청각사라는 것들이 어려운 단어로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청력 검사를 보다 정교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꼭 청능사와 청각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는 그것도 좀 힘들지만 저희는 정도 관리 측면에서는 대한청각학회에서는 청각사 자격증을 따야 우리한테 교육을 잘 받았고 이제는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력 검사자도 저희 학회에서는 이렇게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좋은 검사를 받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청력 검사가 인증이 돼야 되고요. 검사실이 굉장히 인정이 돼야 되고요. 검사자들이 퀄리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인증이 된 사람들이 하면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검사할 때 이번 미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들을 가상현실에서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저희 청각학 검사자들이 워낙 다양한 곳에 있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못할 때는 이런 가상현실 고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고요. 기기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자들은 각 케이스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게임처럼 연습을 해서 내가 청각 검사를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봐서 그것들이 이상이 돼야 내가 청각 검사를 잘하는구나 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금 동영상을 재미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글을 쓰면 이런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2개에서는 이런 검사를 실제로 이거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청력 검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청력 검사를 관리하는 나라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청력 검사 기기 교정에 대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든 데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정말로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나 청력 검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국가고 앞으로 모든 이런 나라들의 청력 검사를 좀 리드하고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계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청력 검사는 그래서 믿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 저희 연구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문 위주로 받으려고 합니다. 네, 비비안 이런 게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그래서 비비안이라는 아이디를 쓰셨고요. 네, 저는 돌발성 난청이 와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나았는데 3년 뒤에 다시 또 난청이 왔대요. 같은 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테로이드를 또 2번 먹었어요. 이번에는 낫지 않았네요. 그리고 또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나고 잘 안 들려요. 주파수가 맞지 않은 것처럼 지지직하는데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돌발성 난청이 오셨겠죠. 그래서 그때 검사를 했던 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수능 청력 검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받아야 돼요? 똑같은 검사를 받으셔야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림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마다 그 그림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A병원에서 했다면 A병원에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A병원에서 했던 결과를 B병원에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얼핏 진단하기에는 돌발성 난청이 아니고 다른 진단명이 의심됩니다. 아마 지금 어지러움증은 없으셨겠지만 저희가 메니에르병이라는 것들이 처음 돌발성 난청 진단 받을 때 저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왜냐하면 메니에르라는 건 돌발성 난청이 규칙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돌발성 난청보단 메니에르 병이라는 다른 질병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꼭 반복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지금 귀가 먹먹해진다는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난청이 오면 이명하고 먹먹해지는 증상은 당연히 있겠지만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다시 난청이 좀 악화된다. 근데 이번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메니에르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메니에르병 검사는 이 청력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형기능 검사까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MRI를 찍으셔서 MRI 상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어야 메니에르병을 진단받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히려 진단명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조기 진단을 받으셨고 근데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단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생활 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니에르병은 생활 습관이라는 건 보통은 고혈압 치료랑 비슷하게 하는데 뭐 짠 걸 드시지 않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고혈압 치료 같은 치료를 하니까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홍영순 님께서 na이까지 말씀하셨는데요. 66세 여성이 건강검진하면 정상인데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해야 됩니까? 네,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40데시벨을 줬고요. 그다음 고주파수를 뺐고 했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검사를 다시 수능 검사를 하시면 분명히 고주파수, 다시 말하면 건강검진에서 하지 않았던 고주파수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도 난청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강검진에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마도 62세는 아직 젊으신 나이겠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마음을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화성 난청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고주파수 영역, 다시 말하면 삐 소리를 못 듣고요. 그 다음에 경도 난청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뭐냐면 나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고주파수에는 뭐 시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음을 못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음을 듣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러면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기라는 시옷자가 고주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 중에 한 자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하죠? 문장을 이해 못하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다 듣긴 했는데 소리는 들렸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2세 여성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 못 알아듣는다. 당연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정밀 검사는 아까 말했듯이 수능 검사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못 듣는 어음 검사도 있고요. 또한 조금 더 객관적인 검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금부터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력검사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랑 너무 일치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검사 결과 검사들을 좀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검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절대로 청력검사를 더 하세요. 정상이 나왔을 때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들을 의학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권고하시고 제안하셔야 의사들이 그쪽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이라는 선생님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은 원주서 하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서 하는 의사쌤이 오셨네요. 제가 청력은 없지만 보청기 끼우는 분을 보통 봤어요. 청력이 아예 없지만 보청기 끼운다. 귀에 보청기 끼면 귀청력 때 귀 소리 잘 안 들리게 되나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혼합해서 한 것 같아요. 아예 못 듣는데 보청기가 소용이 있어요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잘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안경이라는 걸 끼면 작은 글씨까지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큰 글씨를 읽는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세상을 살아보면 작은 글씨도 큰 글씨가 있는데 큰 글씨만 읽고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습니다. 청력도 똑같죠. 작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는데 큰 소리 위주로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듣는 그 보청기가 어떻게 보면은 안 들려야지 큰 소리가 못 들려야지 내가 껴야지 이런 생각으로 끼니까 늦은 겁니다. 작은 소리가 안 들릴 때도 보청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경을 쓰는 그 순간은 뭐냐면 내가 안경집에서 0.8인데 시력이 0.8인데 안경 쓰세요 이렇게 안 하죠. 본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면 안경을 끼세요 이렇게 말하죠. 보청기도 똑같아요. 저도 판단 기준이 뭐냐면 본인이 회의라든가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불편함을 느껴 그러면 보청기를 끼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못 들어요. 그리고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뭐 소리 듣는 거라고 하면 뭐 내 농사 짓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빠도 안 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청기를 끼는 기준 자체가 조금 잘못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일생생활에 불편하면 나는 보청기를 끼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청기 끼면 소리가 더 악화됩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이어폰을 끼면 소리가 더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난청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어폰을 끼면 이어폰 소리를 뭐 90데시벨 이상 계속 큰 소리를 듣게 되면 물론 청력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이어폰 끼는 게 더 많아졌죠. 애플이라는 회사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워낙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는 경우가 더 많고 또한 그것들이 귀를 막고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소리에 노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청력이 떨어지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보청기를 꼈을 때 내가 청력이 더 안 들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음은 낮추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 갔어요. 시끄러운데 카페 갔는데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주변 소리를 어느 순간 뇌는 소음이라고 인지하고 안 들리려고 그래요. 다 무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소리에 눈빛을 보내면 그 소리를 막 증폭시켜요. 그게 바로 우리 귀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듣는 거를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뇌가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음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도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들리죠. 그건 내 귀가 그 소리를 막은 게 아니라 소리는 귀까지는 전달이 돼요. 하지만 이 뇌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어폰을 많이 끼면 어떻게 되냐면 소음을 자꾸 잘 듣는 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에 많이 노출되면 안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소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뇌를 연습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난청인들한테 소음 있는 환경을 피해요. 물론 큰 소리는 피해야 되죠. 하지만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청력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귀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오래 끼면은 소음을 일부러 억제시키기 때문에 보청기를 뺐을 때는 더 안 들린다는 일시적인 착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귀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 뇌가 보청기에 적응한 것뿐이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보청기에 적응한 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계속 끼면 되는 거지 보청기를 빼고 생활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에 적응된 거니까 그 뇌는 이미 보청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청기를 받아들였으니까 그건 더 좋은 현상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다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애니님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대화가 잘 안 들리면 정상적인지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뇌를 연습시켜야 됩니다. 내가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학교에서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말해요. 사우정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활동이 원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어떤 대화도 많이 하고요. 듣는 것도 기계적인 TV나 전화기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제 목소리 같은 1000Hz에서 4000Hz를 많이 들으셔야 뇌가 연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도 보면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책을 빨리 읽죠. 왜 그럴까요? 이 뇌가 연습이 된 거예요. 글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한 건데 귀도 똑같은 거예요. 소리를 많이 들어야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듣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청능 훈련이라고 하는데 귀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좋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를 좀 더 연습하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트래블 피시스라는 여행 조각이라는, 청력 검사를 병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슬라이드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런 청력 검사를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두의 보청기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서 청력 검사 저희가 만든 건데 무료 앱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거나 전문가 물어보고 싶거나, 또한 보청기 챗봇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모두의 보청기를 다운받아서 청력 검사를 간이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쭉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초록.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과 청력저하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의 한 70% 이상은 난청과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명이 있으면 청력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더라도 청력 검사는 받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서연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몇 년마다 청력 검사? 저는 1년마다라고 합니다. 65세면 제일 청력이 떨어지는데 75세, 85세까지 쭉 떨어지는데요. 청력은 한번 떨어질 때 5년 안에 보통은 한 30%에서 40%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받지 않으면 이 패턴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청력이 계속 유지되는 분도 있고요. 떨어지는 각도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5세 이상은 1년마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수진님, 신생아 청력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까 말했듯이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요. 저희가 청성 뇌관 박는 검사를 하고요. 이것들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136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청력 검사는 저희 대한청각학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136,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경우마다 다릅니다. 1개월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검사 결과가 일정이 나와지기 때문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좋은 것 같네요. 인인이라는 분이 지금 건너뛰어서 말이 늦는 아이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나요? 아까 말했듯이 말이 늦습니다. 4살에서 5살 경우에 많이들 데리고 와요. 근데 대부분은 정상이겠죠. 정상 청력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100%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난청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1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100명을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늦는 아이에게는 저희가 청력 검사, 아까 수능 청력 검사인데 4살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놀면서 하는 검사가 있고 수능 검사가 있고요. 어음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미리미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수두증 수술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이명이 된다. 네, 수두증 수술하면 뇌를 건드렸다는 뜻이고요. 뇌를 걸리면 아마도 난청이 생겼을 겁니다.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수술에 대한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난청이 양쪽에 있을 거고요. 아마 고주파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 들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정밀 청력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이 뇌 수두증 한 다음에 점점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청력 검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이것 또한 1년마다 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질문이 많지만 제가 오늘은 대한청각학회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청력 검사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검사하시는 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받는 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력 검사에 대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건이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걸 누구 특정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청력, 다시 말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안 돌아오니까 내 청력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청력, 건강한 청력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들고 제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강의에 제 마음을 담아서 마칩니다. 모두 듣는데 수고 많으셨고 저희 앞으로 저희 대한청각학회에서 하는 이런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활동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